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원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15분 정도 발제하겠습니다. 대체로 문제 제기나 문제 근원이 어디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해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언제 삼각파도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 미래 불투명함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축함 정도일 때는 앞에만 쫓아가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배가 크다 보니까 배도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 흐름의 물꼬를 방향을 한번 틀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맞다면 이대로 쭉 가면서 내부에 이런저런 타협과 소통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런 정도로 수습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쭉 가면 되죠. 근데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안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건 정말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87년 이후 35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는, 그리고 경제는, 시민사회는 통합을 향해서 왔나 아니면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을 심화시키고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변화를 35년 동안 만들어 왔나. 이게 구조적이고 궤도 이전적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더라. 그러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87년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를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인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숫자로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부 나라 지표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이 아니면 동의할 생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꿔주지 않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뭐하러 나 자신을 통합시키겠냐. 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만이 앞으로 설득력 있고 그리고 어떤 주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아실 겁니다. 사회구성의 원리라는 건 국가, 시민사회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자의 논리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을 하고 이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그리고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는 시민사회,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통합을 굳이 외치지 않아도 사회 공동체는 구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통합은 해체돼가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숫자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87년도 이후부터 나온 데는 그렇게 쓰고, 그 이후의 자료는 자료가 제공되는 대로 썼는데요. 87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910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소득이, 실질농업소득이. 작년에 3,656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성장의 속도는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대한민국 인구는 5,170만 명인데요. 2년 전부터는 줄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는 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는 짐이어서, 국가 채무가 2011년 30.3%에서 2020년 43.6%로,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54.2에서 6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김진희 이사장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 푸드, 에너지, 그다음에 워터, 이 세 가지 가장 우리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 자원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 가장 맞닥뜨리는 삼각파도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수출 비율은 87년도 67%에서 2021년 84.8%로 수출 비율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시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문제이기도 한데요. 고용 영역을 보시면 전체 고용은 2000년 61.5%에서 2021년 60.5% 증가를 했는데, 유독 연령 집단을 보면 20에서 29세만 60.2%에서 57.4%로 감소를 합니다. 취업률이. 여성도 50.1%에서 57.7% 증가를 하긴 합니다만, 가장 빠른 속도로 고용률이 증가를 하긴 합니다만, 이 이후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정말 적절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는 데 관심 갖고 불과하긴 합니다만, 2003년도 39.6%였던 여성의 비정규직은 2021년도에 47.4%가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대체로 민주당 정부냐 아니면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 정부냐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통계 수치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연령 집단을 보면 청년층이라고 불리는 29세까지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뜻해야 되는 건지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집단은 60세 이상을 제외해놓고는 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를 합니다. 이건 청년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네. 여성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네. 경제는 거의 7, 8배 이상 성장을 했지만 성장의 열매가 이들에겐 돌아가지 않네. 왜 지금 청년과 여성이 가장 뜨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나. 그런 상징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놀라운 건 성별 시간당 임금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남성, 여성이 양성 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성들의 임금이 전처럼 남성들의 임금과 격차가 좁혀지는 걸로 쭉 생각을 했습니다. 성별 시간당 임금을 보면 2006년도에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는요 5,140번입니다. 2006년에 2009년에 6,547원이고요.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격차가 확대되거나 그 확대된 격차를 유지해서 2021년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6,560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의 학력을 보면 201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고등기업기관에 입학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의 비율이 항상 남성들보다 높습니다. 이런 통계치도 있고 여성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여성의 고용률도 높아지는데 비정규직은 빠르게 증가하고 남성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는 해석은 앞으로 이제 여기 토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범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살인 범죄는 전 세계가 대동소이합니다. 저 정도 보통이고요. 강도는 급격하게
35년 동안 줄어든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절도도 2012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강도나 절도는 줄어들고 있고 폭행이 늘어나는 건 통계를 작성하면서 사소한 폭행, 과거에는 훈방이라고 불렸던 폭행도 다 포함하면서 사실은 폭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성폭력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합니다. 범죄에서. 물론 이건 여성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서 성폭력이 증가했어. 그것도 압도적인 비율로. 과연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인가? 학력은 높아졌는데 과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 자본이라고 하는 집단에 비해서 결국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게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업에 상응하는 노조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1970년대 25%에 달했던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로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14.2%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이 잘 돼 있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도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를 내서 시민사회 인파워먼트를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양적 지표이긴 합니다만 이 이후에 나오는 도표를 잠깐 보시면 그렇진 않다. 2013년 자료부터 있습니다. 기관 신뢰도에 관한 자료인데요. 통상 사회적 공론장 또는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4개 집단의 사회적 신뢰도가 2013년 이후 통계만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속도로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국회입니다. 노동조합 2013년에 42.0% 신뢰도에서 47.8%로 신문 45.1에서 50.1%로 제가 충격받았던 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2013년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도를 갖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53.4%입니다. 밑에서 4번째입니다. 시민단체의 양적 확대를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이렇게 낮아졌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들 같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해야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가능한데 대화가. OECD 주요국의 개인 신뢰도 보겠습니다. 한국은 25.8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것은 프랑스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다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한 개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럴 사람이 없는 한 개인의 고립도를 나타내는데요. 2007년도에도 이미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2016년도에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대인 신뢰도가 낮고 그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이나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이건 뭐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든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든 2006년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더 좋은 세상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별히 아주 높게 나타나는 건
대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대졸 이상의 세대간 사회이동 가능성을 2006년도에는 45.4%로 봤는데 2021년도에는 다른 학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31.7%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나와도 사회이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통계와 맞물려서 소수자 포용성이라고 하는 다른 집단을 얼마나 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장애인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높은 편이고요.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용성이 낮습니다. 놀랍게도 성소수자 이 수준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절반으로 쪼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더 이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대의 성적 소수자 포용성은 2013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다른 연령 집단은 다 이게 늘어나는데 20대만 이게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 실제로 대한민국 삶의 만족도는 설명하면서 알겠지만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가 2020년에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요, 이 삶의 만족도가 상당수의 나라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도 높아지긴 하는데 그 높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거의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겠죠. 자료를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은 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최고 수준이냐? 87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자살률이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자살률이 증가하는 나라. 87년도에 900만 원이었던 소득이 3천만 원대 후반으로 갔는데 자살이 이렇게 증가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런 세상에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냐. 보시면 한국은 끊임없이 자살률이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2017년,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감소 추세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요, 멕시코나 이 정도를 빼놓고는 다 자살률이 감소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그마치 35년 동안 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자살률이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은 세월호나 이런 거에서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국가 없는 국가에 국가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책임은 시장에서 무너진 사람, 약자들을 포용하고 가는 게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에서 약자가 적게 나오는 정책과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 궤도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지, 방치해놓고 시장에서 약자가 생산되면 그때 가서 국가가 함께하겠다? 저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해체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IMF 이후에 적자 생존의 시대로 들어갔고요. 시장에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이것을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나 정부로 올라가면 포퓰리즘으로, 각자 도생의 사회는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는 점점 약화되어 갔다. 물론 겉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시민사회는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3자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른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균형 성장률에 기초하는 겁니다. 특정 산업, 특정 재벌, 특정 기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그들이 선도하고
나머지가 뒤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 대한 인파워먼트를 국가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대할 수 있는 주체, 대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단순히 시민사회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상대적 약자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차원 안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독점 대기업이 기득권화됐어. 이걸 비판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는다고 해서 과연 시장에서 적절한 노자 간의 관계 개선과 균형이 이루어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고 그 파생되는 문제를 국가가 안아서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저는 국가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그런 균형과 시민사회의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것,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치에서 약간 설명드렸었지만 87년 체제에서 실제로 정권이 누구에게 가느냐와 상관없이 점점 여성들의 상황은 뭐 약간의 나선형을 그리긴 하지만 악화됐어. 여성들의 성별 임금 격차,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더 나빠졌어. 이게 지난 35년 이 체제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87년 체제로 분류는 이것이 5년 단위제의 권력 구조든 아니면 사회경제 체제든 이 체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양보와 포용과 배려와 소통과 이런 추상적인 언어와 구호로 과연 우리가 통합과 그리고 그것이 국민통합이든 사회통합이든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80년 권력 정치체제 이외에도 사회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노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점 대기업이 상당 부분 기득권하겠어. 비정규직과 거리에 두고 있고 비정규직과도 활동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철저하게 분단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대표성은 못 가져. 그렇지만 현실적인 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독점 대기업과 독점 대기업의 노동자를 타협해서 그들 스스로 기득권의 공생구조를 만들어가고 대부분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있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현재 기업별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저는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노동자들의 주체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독점 대기업에 기반하고 있는 전공노와 전교조와 그리고 독점 대기업에 기초하고 있는 이 구조로서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전근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이사장님, 김진희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미래 세대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연대할 수 있는 주체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주체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체되거나 미세분열되어 있는 거죠. 저는 노사관계, 특히 경제 영역에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면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빠르게 복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노동계에서도 노조운동 쪽에서도 산별노조를 전환하려고 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실험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시민사회 활성화는 아까 이제 다 토론하실 분들이 다 말씀하실 겁니다.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글로벌 시민단체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키우고 그들과 함께 할 거냐, 그들의 연대체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국가가 너희들끼리 해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인파워먼트 해주고 또는 결국은 시빌 이니셔티브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 시장은 자율적으로 해, 국가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사회도 자율적으로 차례 국가가 서포트해줄게.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시민사회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갈등 관리를 제도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 없애는 거 불가능하다. 그럼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파장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가 구체적으로 갈등 관리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단기적으로는 바라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새로운 통합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불신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도 폭발하고 뭐 전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공유와 공생과 공정에 기초한 신뢰 사회로 어떻게 가느냐, 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건 불가능. 그럼 한마음 한뜻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는 문제 제기를 하라고 해서 해답을 드리는 것보다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박지한 교수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